네, 진사로입니다. 76회 한능검 심화 21번부터 해설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그은 전쟁 중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자, 이치는 금산에서 전주로 넘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유충지인데 이곳에서 전라절제사 권율과 동복 현감 황진이 이끄는 광군이 치열한 전투 끝에 적의 진격을 저지하였다. 전라도의 곡창지대와 조선 수군의 배후를 지키는데 기여하여 전쟁 초기 적군 전략에 타격을 입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선 수군의 배후를 지켰다, 곡창지대 지켰다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아무래도 권율 장군의 이름이 되겠네요. 임진왜란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율 장군께서 행주대처만 한 게 아니라 이런 이치전투 이런 것도 승리로 이끄셨다라는 거죠. 자, 임진왜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라라는 문제입니다. 이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 1번이에요. 정문부가 북관대첩을 이끌었다. 이게 임진왜란 때인데 이 정문부는 의병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관대첩을 이끈 의병장 정문부, 홍의장군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 정문부라는 이 분의 이름을 알아야만 이게 임진왜란 때 의병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곽재우, 고경명, 조원, 유정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정문부 장군 같은 분도 같이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자, 다른 거는 임진왜란 아닙니다. 정봉수가 용골산성에서 항쟁하였다. 요거는 그 정묘호란이요. 병자호란 전에 한번 있었죠. 그 다음에 최윤덕이 이만주 부대를 정벌했다. 이 최윤덕 장군은 그 사군 개척하신 분이에요. 세종대왕 그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강옥립이 사루 전투에 참전하였다. 요거는 광해군 시기에 있었는데 저 사루 전투가 광해군 시기예요. 요거는 광해군의 그 중립 외교를 이제 상징하는 그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루 전투에서 강옥립 부대가 결국은 투항을 해요. 이제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김준용이 광교산 전투에서 항전하였다. 요거는 병자호란 때 있었던 대표적인 승전입니다. 그러니까 인조 제위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김준용의 광교산 전투는 병자호란을 본문에 주고 나올 수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중요하게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갈게요.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이것은 옥당이라고도 불린 가에 걸려있던 현판으로 자, 쭉 있어요. 자, 왕의 자문을 담당했다. 그 다음에 당나라 황제를 보좌했던 18학생의 고사에 빗댔다 이렇게 나왔죠. 옥당이라고 불렸다. 왕의 자문을 담당했다 라는 데서 이 기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홍문관입니다. 자, 별명이 옥당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홍문관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고 왕의 자문과 함께 경연도 맡았습니다. 국정자문 및 경연 담당했던 그런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자, 이 홍문관은 사관원 사헌부와 함께 3사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2번이에요. 이 3사는 이제 사관원은 간쟁을 담당했던 기구, 그러니까 왕께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이제 조언을 했던 기구고, 그 다음에 사헌부는 주로 관리들에 대한 감찰을 맡았던 기구예요. 그런데 이 홍문관까지 해서 이 3사가 이제 전부 다 언론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던 그런 기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사헌부 사관원은 이제 홍문관과는 다르게 오프미아 관리들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하기도 했었어요. 같이 기억해 두십시오. 자,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였다. 이거는 한성부. 그 다음에 대산성 및 죄주, 직강 등의 관직이 있었다. 이건 성균관이고요. 왕명 출납을 맡았던 왕의 비서기관, 요거는 이제 승정원. 그 다음에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실록을 편찬하였다. 요거는 춘추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가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죠. 자, 서울에 있는 간사무리가 경주인이라고 하며 각도의 공물을 방납하면서 값을 2배에서 수십 배까지 징수하였다. 자, 영의정 김육이 가를 충청도에서 먼저 시험할 것을 청하였고, 자, 서로 엇갈렸는데, 자, 편리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 호수에 먼저 행하기로 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공물을 방납했다.
근데 2배에서 수십 배까지 징수하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나오는 요 문장이 바로 박납의 폐단을 지적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시 영의정이었던 김육 이분께서 이 제도를 충청도에다가 먼저 시험할 걸 청했다라고 한 겁니다. 이 제도는 그래서 바로 대동법이에요. 경기도 지역에서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이 김육 이분께서 이제 충청도에 먼저 해보자라고 이제 건의를 했고, 사실 요 김육께서는 이 대동법의 전국 시행을 이제 평생의 목표로 두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건의를 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는 대동법에 대한 탐구 활동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대동법의 탐구 활동으로는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친 게 뭐냐, 그걸 좀 보면 되겠죠. 그 대동법을 통해서 공인들이 성장을 했고 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5번이에요. 관청의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한 배경을 조사한다라는 게 대동법과 관련된 이제 영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시과에서 전지 지급 기준의 변화를 찾아본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고려시대죠. 이제 시정 전시과 때에는 이제 관등과 인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저 전지 시지를 지급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개정 전시과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인품이 빠져버려요. 그 지급 기준이 변화하게 됐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 군관포를 거둔 목적을 알아본다. 요거는 영조 때 중요하니까 쓸게요. 균역법을 시행하면서부터 세금이 부족해질 겁니다. 그 세금 부족해진 세수를 보충하는 대책으로 이제 선무 군관포가 있었어요. 균역법은 군포 납부의 양을 2필에서 1필로 줄이는 법이었기 때문에 세수는 당연히 부족해집니다. 그걸 보충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주들에게 결작을 부과한다거나 선무 군관포를 거뒀거나 어장세, 염세, 선박세 같은 왕실로 들어가던 세금을 국가 재정으로 귀속시켰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과전 지급 대상을 현직 관리로 제한한 까닭을 검색한다. 이거 세조 때 나왔던 직전법이에요.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토지가 부족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신전, 휴량전도 그래서 폐지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풍요에 관계없이 전세 부담액을 고정한 이유를 분석한다. 요거는 인조 시기에 나오게 된 영정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세 부담액을 고정한 이유는 이제 세금을 감면시키기 위해서다. 이겁니다. 자, 24번. 밑줄 그은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인물이 저술한 그 과구록에 대해서 말해보자 라고 나왔는데, 자, 이 책에는 영업전을 설정하고 그 매매를 금지하는 한전론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영업전, 한전론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 토지 분배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게 한전론이죠. 그러니까 이거 중농학파 실학자 중에 한 분이셨던 성호 이익 선생입니다. 이익. 이제 한전론이 이익 선생이고 균전론이 이제 균전론이 유영원, 그 다음에 여전론이 정약용, 뭐 이렇게 토지 분배에 관한 이론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한전론을 주장하셨던 요 이익 선생에 대해서 이제 옳은 설명을 찾으라는 문제인데요. 요 이익 선생 하면은 요 한전론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성호사설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사실 책으로 보자면은 요 과구록보다는 성호사설이 조금 더 자주 나옵니다. 특히 성호사설에서 이분이 요거를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폐단 내지는 적폐 이런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4번에 있죠. 성호사설에서 나라를 망치는 6가지 종을 제시하였다라는 게 요 이익 선생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의산문답에서 무한우주론을 주장하신 분, 이제 지전설도 하셨죠. 홍대용. 중국 중심 세계관을 비판했습니다. 북학의에서 절약보다 적절한 소비를 권장하였다. 박재가 학자입니다. 이 박재가 학자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본문이나 선지에 하나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분이 정조 시기에 규장과 검소관으로 일을 했어요. 서울 출신이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시험에서 서울 출신 학자로 규장과 검소관에 등용되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 이분이 무덤에서 이 말씀 들으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열하일기에서 수리와 선박의 필요성을 서술하였다. 그 박지원 선생이죠. 자, 우서에서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를 강조하셨던 분, 유수원이라는 학자입니다. 자, 25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등장하는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개천이 점점 막혀서 장마 때마다 범람할까 근심하게 되었다. 왕이 이르기를 준천사를 설치하여 변조판서 한성부 판유는 상구문 대장으로 하여금 준천 당상을 겸하도록 하고 이제 뭐 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준천사를 설치했다라는 거죠. 장마 때마다 범람할까 근심해서 준천사를 설치한 겁니다. 자, 요거는 그 준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왕은 영조입니다. 지금 청계천 준설 사업 요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계천이 툭 하면 범람하니까 야, 그거 안 되니까 준천사 설치해서 해라.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게 이제 영조죠. 이제 여기 뒤에 보면은 또 신문고를 설치해라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영조가 추진했던 신문고 부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영조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되겠어요. 선지에도 영조의 대표적 업적 중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뭐 탕평 정치를 추진해가지고 탕평비를 설치했다. 이런 것도 이제 업적이고, 탕평비, 그 다음에 그 균역법 아까 나왔죠. 세수보충 대책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법전을 조금 정비를 해요. 그게 속대전.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2번이에요. 책으로 하나만 좀 말씀드리자면 동국문헌비고 이런 것도 영조 제위식에 나왔어요. 자, 정답은 어쨌든 2번이고요. 뭐 제 생각엔 영조의 또 하나의 업적이라기보다는 사도세자 엄청나게 갈궈댔다. 이제 제가 영조 보면 항상 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뒤주에 가둬서 죽게 만드는 이모 화변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자, 나선정벌의 조총부대를 파견하였다. 요거는 그 효종입니다. 북벌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조총부대 파견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자, 백두산 정계비의 건립 숙종. 그 다음에 초계문신제를 시행한 거는 영조의 손자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입니다. 그 다음에 한성방어를 위하여 총영청과 수어청을 창설하였다. 이거 인조예요. 이제 그 오군영이 5개가 훈련도감, 이게 임진왜란 중에 선조 때죠. 그 다음에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 요 3개는 인조 때 설치가 됐고, 그 다음에 금이영, 요게 숙종 때입니다. 자, 26번 갈게요. 다음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지난달에 대왕대비께서 사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고 하셨던군. 이승훈이 잡혀가고 정약종도 죄인으로 몰려 죽었다고 하네. 우리 교인들에 대한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군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학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악한 학문이란 뜻이죠. 거기다가 이승훈 그리고 정약종 이런 분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천주교 박해, 저 사학이 천주교예요. 특히나 지금 얘기하는 거는 신유 박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신의 박해가 있었어요. 윤지충 같은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조 제위 시기였고 윤지충 정도만 처벌하고 끝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조가 굉장히 아꼈던 신하 정약용 이분이 이제 그 천주교인이었기 때문인데, 물론 이제 정조는 뭐 본인이 성리학 쪽에 워낙 뛰어난 분이었다 보니까 성리학적인 논리로 봤을 때도 뭐 굳이 박해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셨던 면도 있기는 있겠죠. 다만 윤지충은 뭐 그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박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다만 이 정조 사후 순조가 왕에 즉위한 이후 세도 정치 시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 세도 정치 시기 때의 그 세도 가문들은 이제 천주교를 극렬하게 탄압했다
라는 겁니다. 자, 그 시기쯤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 세도 정치가 있었던 시기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상평통보로 물건을 거래하는 객주. 상평통보랑 객주는 조선 후기가 맞죠? 자, 인삼무역으로 수익을 보는 송상. 역시 조선 후기에 활동했던 개성지역 중심으로 한 상인들입니다. 맞아요. 자, 주자수에서 개미자를 주조하는 장인 태종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선 전기죠. 정답이. 그러니까 이제 옳지 않다가 정답이 되는 3번이 답입니다. 고추와 담배 등의 상품 작물 재배 조선 후기 맞고요. 저잣거리에서 한글 소설을 읽어준 전기수 역시 조선 후기에 활동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개미자 태종식이기 때문에 이게 적절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27번. 가해당하는 작품으로 옳은 것은, 자,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풍속 화가인 혜원이 그린 연소답청입니다. 양반들이 봄날에 자연을 즐기고자 나들이 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라고 돼 있죠. 다른 작품 알려달라. 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사실 여기서 혜원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 혜원이 이분의 호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신윤복 화가예요. 자, 그 신윤복 화백의 작품을 찾아라라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신윤복 화백이라는 걸 몰랐어도 여기 이제 작품을 보시면 색감이 굉장히 아름답게 이제 잘 채색이 돼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여성들이 많이 등장해 있죠. 그래서 이제 여성들을 중심으로 하는 굉장히 뛰어난 색감의 작품을 많이 그렸던 화가, 이렇게 본다면 이제 한능검 시험에서 나올 만한 이제 그런 화가로는 조선 후기 풍속화가 신윤복밖에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윤복으로 추론하고 답을 내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윤복 화백의 대표적인 작품을 선지에서 찾아주면 되겠는데, 정답 바로 나와야 됩니다. 신윤복 화가라는 사실을 알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만약에 알아냈다면 정답은 금방 나와야 돼요. 3번입니다. 이 작품은 신윤복 화백의 대표작인 월하정인, 달 아래에서 사랑을 나누는 남녀라는 뜻입니다. 역시 굉장히 아름다운 색감으로 이제 묘사가 돼 있죠. 중요한 작품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요 1번에 있는 거는 김득신 화백의 파적도. 그 다음에 이 5번에 있는 작품은 강희한 화백의 고사관수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나와 있는 요 작품은 그 단원 김홍도. 요 김홍도 화백의 타작도예요. 보통 그냥 타작이라고 얘기하는데, 타작도. 뭐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28번 갈게요. 다음 상소가 올려진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전 호조 참판 최익현 아래입니다. 다행히 성상의 뜻이 척화에 있는 데 힘입어 기정진과 이양로가 상소를 하여 강화가 불가함을 말하자 전하께서 그 말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자, 10년 동안은 양적들이 우리를 탐내었으나 뜻을 펴지 못하였습니다. 옛날의 외인들은 이웃나라에 있으나 지금의 외인들은 도적들이니 강화할 수 없습니다. 외인들이 양적들의 앞잡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최익현이라는 분의 이름,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문장 중에 맨 마지막이 핵심이에요. 외인들이 양적들이 앞잡이가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이 최익현 선생님께서 외양일체론, 이제 시험에서는 보통 외양일체론이라고 부르죠. 이제 일본과 서양은 하나다. 요런 이론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제 이게 요 마지막 문장에 축약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정진과 이양로의 상소, 그 다음에 최익현의 외양일체론, 요게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그 일본과의 그 조약, 그러니까 개항이죠, 개항. 요 개항을 반대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위정척사 운동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정진, 이양로, 그리고 최익현 같은 요런 분들이 여기에 이제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강화도 조약 체결의 즈음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정답이 신미양요보다는 뒤, 갑신정변보다는 앞이라는 2번 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보시면 되겠죠. 이 호조 참판 최익현, 이분이 호조 참판이 됐던 게 이제 그 흥선대원군의 그 집권,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그만하시라, 이제 흥선대원군에 대한 탄핵 상소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전하께서 나이도 되셨고 하니까 아버지한테 정치할 필요 없지 않냐, 전하께서 직접 하시라, 이런 상소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종이 그 상소를 보고 이제 이 최익현의 뜻을 받아들이고 호조 참판으로 발탁을 했었습니다. 뭐 이게 이제 그냥 여담 같은 거였네요. 어쨌거나 정답은 나가 되겠습니다. 29번 갈게요. 자, 밑줄근 중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자, 쭉 이제 사료가 있고, 이 사료는 경복궁 중건을 주관한 영건도감에서 평안도에 보낸 공문의 내용이다 해가지고, 이 중건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원납전을 내게 했다라고 돼 있죠. 자, 경복궁 중건 원납전 납부, 이런 데서부터 이 시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시기예요. 제가 앞서서 뭐 최익현 선생이 흥선대원군 집권 그만시키고 고종 전하께서 직접 하시라 뭐 이렇게 올렸다 그랬는데 그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얘기죠. 자, 이 원납전에 대해서 이게 원래는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라는 뜻인데 원망하며 납부하는 돈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당백전도 발행했던 거죠. 자, 어쨌든 이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있었던 일을 찾아주면 되겠는데, 이 흥선대원군에 추진했던 정책으로 뭐 호포제, 사창제 이런 제도도 물론 있어요. 이제 뭐 그 외에는 서양과의 수교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마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병, 재병, 오신척 해가지고 한 글자씩만 쓸게요.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먼호 사건, 병인 양요, 오페레트의 난요문금묘, 도굴시도 사건, 신미양요, 그 다음에 척합이 건립, 이제 이런 게 이제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있었습니다. 예, 요게 있었고, 이제 그 외에는 최재우의 처형, 동학의 교주죠. 그러니까 이제 교조죠. 그러니까 처음 이제 설립을 했으니까 교조, 이 동학 교조인 최재우가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이제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 병인 박해보다 전에 그때 있었던 일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 중에 사실 이제 선지에 관련된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5번이에요. 한성근 부대가 문수산성에서 항전하였다, 요겁니다. 요게 병인 양요 때 있었습니다. 병인 양요. 물론 이제 병인 양요 때 대표적인 거는 그 정족산성에서 양원수 장군 부대가 활약했다, 요게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강화도에 있었죠. 정족산성. 그리고 이제 그 강화도 바로 맞은편에 김포, 이 지금 저 대명항 쪽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문수산성이 있어요. 여기서 한성군 부대가 역시 프랑스에 맞서 항전했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청일전쟁 발발은 이제 1890년대, 1894년이에요.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이 있었던 그때쯤이기 때문에 이보단 뒤입니다. 삼정 이정청이 설치된 건 세도정치 때 임술농민봉기가 있었죠.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거는 1880년대 중반입니다. 갑신정변 1년 뒤. 그리고 김기수가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된 거는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랑 맞지는 않겠죠. 자, 30번. 밑줄근 이 장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장정이 맺어주고 나타난 변화. 청상인이 양화진과 한성에 점포를 열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중요한 키워드고, 조선 상권을 둘러싸고 청과 일본 상인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자, 여기 제가 별표를 쳐놓은 부분이 내지 무역을 허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화도 조약이 먼저 체결이 됐고, 당시에 일본 상인들은 그 개항장 주변 10리 이내에서만 무역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바로 드릴게요. 조청 상민 수륙무역 장정, 이게 맺어지고서는 청나라 상인들은 양화진과 한성, 그러니까는 개항장 안쪽까지 들어와서,
그러니까 수도에 들어와서 무역을 할 수 있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통 내지무역 허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일본도 열이 받았죠. 뭐 그런 게 있었고 이제 경쟁이 치열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은 왜 맺어졌냐? 요거는 이모군란 때문에 맺었어요. 이 이모군란이 발생하니까 당시에 이제 그 조정의 민씨 세력들, 명성황후 등 민씨 세력들이 청나라에다가 SOS를 합니다. 저 이모군란 좀 제발 와서 막아주세요. 이래요.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가 오케이 하고 와가지고 이제 이모군란을 가혹하게 진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모군란 진압이 끝난 뒤에 청나라에서 영수증을 내밀었죠. 자, 우리가 너희 요청대로 막아줬다. 너희는 뭘 해줄 것이냐? 해가지고 이제 영수증을 내민 게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의 체결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에요. 이게 지금도 상당히 아쉬운 게, 그 이모군란이 벌어졌으면 아니 왜 난을 일으켰냐 이 얘기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 이유도 명확했어요. 월급 안 주고 차별받아서 일으킨 건데, 뭐 군인들하고 얘기해 볼 생각은 안 하고 청나라 SOS 쟤네 진압해 주세요 이렇게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 지금 생각해도 안타까워요. 특히 이게 무력 이 장정 체결뿐만이 아니라 청나라가 이제 내정 간섭까지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 2번 거중조정 조항을 포함했다. 이거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미국에서 나서가지고 좀 중재해달라. 이게 거중조정인데 실제로 미국이 이 거중조정을 해준 적은 없습니다. 자,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였다. 이거는 그 조일 통상장정이에요. 이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을 체결하니까 일본에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조미수호 통상조약도 같은 애거든요. 이 조청상민하고 조미수호가 같은 애인데,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난리가 났어요. 야, 너네 청나라한테는 내지무역 주고 미국한테는 최후국 대우 주고 우리는 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조선이 그 다음에 1883년에 아 그래 너희 뜻대로 해줄게. 근데 우리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 관세랑 항세 조항 집어넣고 방공령 넣어야 된다라고 조선이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일본이 오케이하고 받아들여서 맺어진 게 조일통상장정입니다. 자, 부산항과 원산항이 개항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요거는 그 강화도 조약이죠. 그 다음에 외국인을 재정고문으로 두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요거는 1차 한일협약입니다. 이때 이제 그 뭐 메가타는 일본이지만 저 스티븐스가 외교고문 스티븐스가 외국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티븐스가 와가지고 이제 전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야 한다. 이딴 소리 씨부리고 다니고 장인환 전명은 의사한테 결국 죽게 되죠. 자, 뭐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말씀드렸고 31번부터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이어드리도록 할게요.